무주택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말 듣고 화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집값이 15억인데 축하라고? 대출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월급은 안 오르는데?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축하드린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수백억 굴리는 분들, 업계에서 상위 0.1%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주택자한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요? 그래서 기회라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집값 너무 비싸다, 사면 안 된다, 폭락한다, 이런 말이 넘쳐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정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지금 서울 전세 매물이 2년 만에 절반으로 증발했습니다. 전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고 매매 10건 중 9건이 15억 이하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 부활이라는 데드라인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팔 사람이 사라집니다. 새 아파트도 절벽입니다. 전세 증발, 매물 잠김, 공급 절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구간이 평생에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이게 제가 축하드린다고 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전문가들이 지금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이야기부터 합니다. 전세라는 게 뭐냐면 집주인한테 목돈을 맡기고 그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전세로 들어갈 집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 149만 원을 찍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을 넘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비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전세 대란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역대 최고치가 6억 3,42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6억 149만 원이니까 그때 최고점을 올해 안에 뚫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2022년 전세 대란 때 전세를 못 구해서 서울 밖으로 밀려났던 분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지금 그 상황이 다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전세 가격 상승 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배입니다. 5배요?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로 서울 전세가율이 50.09%입니다. 전세가율이 뭐냐면 집값 대비 전세가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5억이면 전세가율이 50%인 거죠. 이 비율이 1년 4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집값 오르는 속도는 좀 느려졌는데 전세값 오르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는 뜻입니다. 전세가 왜 이렇게 뛰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전세로 나올 집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그 집에 살 사람만 살 수 있다는 잠금 장치를 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 이걸 갭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천 차단됩니다. 갭투자자가 사라지면 새로운 전세 매물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3월 서울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거래는 6.4% 늘었습니다. 전세를 못 구하니까 월세로 밀려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있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에 눌러 앉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지금 은행에서 집 살 때 빌려주는 돈, 이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한도가 최대 6억입니다. 집값이 15억 넘으면 4억, 25억 넘으면 2억밖에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돈이 모자라서 전세에 머무는 거고, 전세에 머무는 사람이 늘면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줄면 가격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 집이라도 많이 지어져서 이 부족분을 메워줘야 하는데 여기가 진짜 심각합니다. 부동산 할 일 일사 자료를 보면 서울에 새로 들어올 아파트가 2026년 17,687가구, 2027년 1113가구, 2028년 8,337가구입니다. 직전 3년 동안 87,000가구 넘게 들어왔는데 앞으로 3년은 거의 60%가 줄어드는 겁니다. 비율을 들이면 식당에 의자가 100개였는데 내년부터 의자가 50개로 줄어드는 겁니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앉을 자리가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됩니까? 줄을 서서라도 들어가야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3기 신도시가 해결해주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까지 아직 몇 년이 더 걸리고요. 무엇보다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닙니다.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이 서울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분한테 경기도로 이사 가세요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새 아파트 분양가 자체가 비싸졌습니다. 새 집이 귀하니까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다음 달 5월에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겨우 296세대입니다. 1000만 인구 서울에서 한 달에 296세대. 전세난이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끝납니다. 연장 없이 확정됐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세금을 엄청 많이 물리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금의 20%를 더 얹고 3주택 이상은 30%를 더 얹습니다. 최대 82.5%까지 세금이 올라갑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집을 팔아서 10억 원 차익이 났다고 칩시다. 지금 유예 기간에 팔면 세금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5월 10일 넘기면 6억 8천만 원. 같은 차익인데 세금이 2배 넘게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그냥 안 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을 가진 사람이 안 팔면 뭐가 벌어집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집이 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세 매물이 반토막 나면서 전세살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전세에서 밀려난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집도 안 나오고 양도세 때문에 기존 매물도 안 나오니까 살 수 있는 집은 계속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지금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가 5%, 6% 넘게 붙는데 집을 사라는 겁니까?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시중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고정금리 기준 연 4.15%에서 최대 6.75%까지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2.5%인데 은행이 여기에 이것저것 비용을 더 얹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이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변동금리,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가 바뀌는 상품은 연 3.8%에서 5.1%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부에서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특별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3%대, 조건이 맞으면 2%대 후반까지도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에서 6%대로 빌리는 것과 정책 대출로 3%대에 빌리는 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5억 빌렸다고 치면 월 상환액이 40에서 50만원 차이 납니다. 1년이면 500만원 넘게 아끼는 겁니다. 무주택자라면 이 정책 대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자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대출이 쉬워지니까 집 사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겁니다. 2020년에 이자가 바닥이었을 때 서울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이자가 낮을 때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자가 낮으면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집값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 이자가 좀 높으니까 오히려 사려는 사람이 적어서 경쟁이 덜한 구간인 겁니다. 세 번째, 한국은행이 4월 10일에 기준금리를 2.50%로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린 게 아니라 그대로 둔 겁니다. 중동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자를 올리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부담을 더 키우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내리면 내렸지 올릴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중동전쟁까지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집을 사도 됩니까? 이건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중동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기름값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집이 부족하면 오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8.98%나 올랐거든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작년에 경제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경기 안 좋다, 소비 줄었다 난리였는데도 집값은 올랐습니다. 왜요? 집이 부족하니까요.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서울에 아파트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인지 입장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무주택자분들, 서울 평균 전세가 6억입니다. 2년 뒤에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전세로 2년마다 수천만 원씩 보증금 올려주는 건 쉽게 말해서 그 돈을 집주인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내 집 대출이자를 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소득 7천만 원 기준으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약 4억입니다. 왜 4억이냐면 DSR이라고 해서 월급 대비 대출 갚는 돈의 비율을 40%까지만 허용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월급에서 빚 갚는데 쓰는 돈이 월급의 40%를 넘으면 더 못 빌려주는 겁니다. 자기 돈 2억 있으면 합쳐서 6억. 지금 서울에서 6에서 8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3월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도 노원구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이 동네에서 6억이면 괜찮은 집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7억, 8억으로 올라갔어요. 같은 소득인데 1년 만에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든 겁니다.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이 작년 같은 달보다 15.7% 올랐습니다. 특히 작은 평수가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한 작은 집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걸 월 대출 상환액으로 계산해보면 체감이 더 확실합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 8천만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이자 4.5%, 30년 갚는 조건이면 한 달에 약 142만 원 냅니다. 그런데 1년 기다렸더니 같은 아파트가 8억이 됐어요. 그러면 대출이 3억 2천만 원으로 늘고 한 달에 162만 원 내야 합니다. 월 20만 원 더 내는 것도 부담인데 내 돈도 6천만 원이나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1년 미루는 비용입니다. 이자 좀 내릴 때까지 기다려서 아끼는 것보다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더 큰 돈을 내야 하는 게 훨씬 손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월 9일까지는 양도세 유예 막차를 타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금매가 빠지고 나면 매물이 더 줄어듭니다. 3에서 6개월 뒤를 보면 양도세 중과가 본격 적용되면서 파는 사람이 확 줄고 전세 매물도 더 부족해집니다. 올 하반기가 전세난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3년 뒤 길게 보면 새 아파트가 해마다 줄어드는 절벽 구간입니다. 2027년 1만 가구, 2028년 8천 가구, 집이 구조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 최소 2에서 3년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분들, 지금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세 매물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다음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고 구하더라도 보증금이 확 뛰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한 번 더 살게요 하는 권리를 이미 한번 쓰셨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집주인들이 갱신을 거절하고 시세대로 새 계약을 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억 단위로 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보통 강남 얘기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4월 둘째 주 데이터를 보면 강남구 마이너스 0.06%, 서초구도 마이너스 0.06%입니다. 너무 비싸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면 강북구 0.27%, 동대문구 0.20%, 강서구 0.24% 상승입니다. 대출이 나오는 15억 이하 가격대에서 진짜 수요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은 30억, 40억이지만 비강남은 아직 6에서 12억대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고 전세 내는 돈과 대출 갚는 돈이 크게 차이 안 나는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가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북구 기름 뉴타운 같은 데가 며칠 새 1억씩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중동전쟁 장기화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여러분이 내는 대출이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신임 하는 총재도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기준금리가 0.25%만 올라도 대출 5억 기준 월 상환액이 10만원 넘게 오릅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입니다. 한국은행이 4월에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느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집 살 여력도 줄어듭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도세 중과 이후 시장이 뒤틀릴 수 있습니다. 매물이 잠기면 거래 자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거래가 없으면 집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를 아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집 살 때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전망도 갈립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 집값 4.2%, 전세값 4.7% 상승을 봅니다. 전세값이 집값보다 빨리 오른다는 건 전세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사자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수도권 2에서 3% 상승을 전망합니다. 반면에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라도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고 보고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겹치면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 엇갈리느냐? 핵심은 기준금리가 내리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애매한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자가 더 오르지는 않으니까 부담이 커지지는 않고, 이자가 내리지 않으니까 매수자가 몰려들지도 않는 사이에 조용히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전세 매물 급감, 새 아파트 절벽, 양도세 중과 부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줄고 전세값은 오르며 살 수 있는 집은 특정 가격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로 2년마다 보증금 올려주는 건 결국 집주인 자산을 불려주는 겁니다. 그 돈이면 내 집 대출 갚는 데 쓰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남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집은 잘못 사면 수년간 고생하는 자산입니다.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 집 마련을 검토하실 때 딱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세가율이 50% 이상이면서 전세 매물이 3주 연속 줄어드는 지역. 이런 동네가 다음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15억 이하 지역. 대출이 되는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지원 대출 자격이 되는지. 시중은행 이자와 연간 500만원 넘게 차이 나니까 이거 확인 안 하시면 돈을 버리시는 겁니다. 무주택이시라면 지금은 언제 사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복하기,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 두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